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1월 22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간만에 월드컵 게임을 좀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영국 팀이 이란과 이제 월드컵 첫 번째 경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참 오래간만에 마음 놓고 월드컵을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직장 다니면서 월드컵까지 다 챙겨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은퇴를 했구나. 이제는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행복한 기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인가 이제 한국팀의 경기가 있잖아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이번 월드컵에서 만들 수 있었으면 합니다. 11월 22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월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의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일단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3, S&P 500이 0.39% 보였고요. 나스닥은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코인베이스가 마이너스 8.9%, 루시드가 마이너스 8.44,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7.47, 테슬라 마이너스 6.84, 레모네이드 마이너스 6.20, 에디타스 마이너스 6.12, 스퀘어 마이너스 6.03, 소파이 마이너스 5.98, 차지포인트 마이너스 5.94%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제 가상화폐랑 연결이 되어 있는 주식들, 코인베이스라든지 스퀘어, 소파이 이런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어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SQM입니다. 어제 9.51% 상승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까봐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렇다 할 소식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혹시 여기 관련해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디즈니가 6.3% 올라갔는데요. CEO가 바뀌면서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앨범알이 플러스 2.13, 애쉬가 0.9% 소폭으로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테슬라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6.84%나 단숨에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167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애플이 마이너스 2.17, 구글이 마이너스 2.01,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1.95, 아마존이 마이너스 1.83, 넷플릭스 마이너스 1.02, 엔비디아 마이너스 0.60, 마이크로소프트만 외롭게 0.34%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먼저 어제 미국 증시의 힘이 떨어졌던 이유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킹알파의 기사의 제목 보시면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다. 그 이유는 중국 쪽에서 새로운 코비드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디즈니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라고 제목에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강화되는 코비드의 제한이 중국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증시의 추세, 그 기세가 완전히 꺾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결과적으로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마감이 됐고요. 다우존스는 다른 지수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내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 6%나 주가가 갑자기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예전에 CEO를 맡고 있었던 밥 아이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자, 이 로버트 아이어가 다시 CEO 자리로 돌아온다. 따라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능력 있는 CEO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디즈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은요. 중국에서 이제 다시 코비드의 제한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코비드 규제를 다시 재도입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베이징에서 3명의 사상자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발표됐기 때문인데요. 3명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중국 전역에 코비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긴 합니다. 제가 잠깐 살펴봤더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 동안 감염자의 수가요. 무려 7만 2천 명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망자 수를 보면 45명이나 주말 동안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이 어디 있나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100위 안에 끼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발표된, 물론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는 워낙 정확한 통계가 발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29만 명의 총 확진자 수가 나와 있고요. 현재 새로운 케이스의 수는 2225명이 늘었다. 그리고 사상자의 수가 이제 2명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호들갑을 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에서 다시 이렇게 코비드에 대한 규제를 재강화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망이 다시 어려워지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뉴스 하나에도 커다란 폭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테슬라는 7% 가까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52주 최저점을 찍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한 이유는요, 단순히 중국 쪽에서 코비드의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라는 소식 하나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악재가 겹쳤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계획을 발표했는데 다시 가격을 인하한다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계획하고 있다. 모델 3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올해 말이 되기 전까지 다시 인하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2022년 4분기 3개월 만에 가격을 무려 3번째로 인하하는 셈이 됩니다. 중국에서만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3개월 만에 3번 내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2번이나 가격을 인하했는데도 차가 잘 팔리지 않는구나, 매출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소식은 로컬 테크 미디어인 후시유가 전해주고 있고요. 자, 테슬라는 지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오미즈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 것처럼 모델 3의 가격은 5% 인하했고요. 모델 Y는 무려 9% 가까이 가격을 하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11월 첫 번째 주에는요, 특별히 8,000위안을 추가로 디스카운트 해준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테슬라가 해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가 나면서 지금 테슬라 차가 잘 팔리지 않는구나, 그 와중에 이제 코비드의 제한을 다시 재강화한다라는 발표가 나고요. 이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167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차트 전문가가 165를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과연 165까지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의견은요, 억만장자 빌 에크먼의 의견인데요. 자, 이렇게 생긴 분이죠. 자, 빌리어네어 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준이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현재 롱텀 인트레스트 레이트, 장기 국채 금리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한 4% 이하로 형성이 돼 있는데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아직도 계속해서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빌 에크먼이 볼 때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금리는 낮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는 믿고 있지 않다. 뭐를 믿고 있지 않냐면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그들이 원하는 2%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도래를 한다는 거죠. 예전처럼 인플레이션이 매년 1%, 2% 이런 수준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매년 3%, 4% 이렇게 되는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빌 에크먼이 또한 어떠한 것을 믿고 있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급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자, 이 세 가지의 문제 때문에 현재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이그제큐티브들이, 경영진이죠. 이 경영진이 아웃소싱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웃소싱이 뭐냐면요, 생산을 외주하는 건데 보통 이제 미국 바깥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은 기업들이 취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든지 임금 상승 그리고 공급망의 붕괴 때문에
때문에요. 이러한 형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은 비즈니스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공장을 이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뭐 중국 같은데 아니면 동남아 같은데 나가 있는 공장들을 미국 안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높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판매하는,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든지 제품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은 구조적으로 잡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것이 빌 에크만의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빌 에크만의 의견에 따르면요,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머무르는 세상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예전처럼 이 기준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금리가 계속해서 높게 머무르면서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불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정반대의 의견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의 의견인데요. 와튼 스쿨에서 파이낸셜 교수를 맡고 계신 제레미 시겔 교수입니다. 자, 제레미 시겔 교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 주식시장이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적어도 15%, 많으면 20% 정도의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예측하는 이유가 궁금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페더럴 리저브, 연준에서 시그널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시그널이냐면 지금까지는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금리의 상승을 서서히 멈출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안겨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제쯤 이런 시그널이 나올 수 있냐면요, 올해 말 그리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렇게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주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그널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의견은 골드만삭스가 제시하고 있는 2023년 주가 예상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요, S&P 500이 2023년 말까지 4,000을 찍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골드만삭스는 거의 주가가 횡보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제레미 시겔 교수는 15%에서 20% 정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제레미 시겔 교수가 예상하기를 연준에서는요, 이번 12월 달에 FOMC 미팅이 끝나게 되면 50베이시스 포인트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요, 아마도 기준금리의 상승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연준에서 이제 더 이상 기준금리 안 올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의견입니다. 자, 과연 앞에서 살펴봤던 빌 에크만의 의견이 맞을지 아니면 제레미 시겔 교수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맞아 떨어질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성장주 중에 어닝을 발표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 비디오인데요. 준 같은 경우는 어닝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7%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죠. 자,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1달러 7센트를 만들어냈는데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23센트를 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매출을 보시면 1.1 빌리언을 만들어냈는데 이 수치는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4.8%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시장 전망치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고요. 자, 이번에는 레비뉴가 만약에 환율에 영향이 없었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살펴보니까 작년 대비했을 때 7% 정도 성장한 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환율 때문에 한 2.2% 정도 손해를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준 같은 경우는 아직 가장 커다란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테크 기업에 비해서는 손실이 적었다라고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출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레비뉴, 즉 기업을 상대로 한 매출의 기업 부분인데요. 614.3 밀리언을 만들어내면서 작년 대비 20%라는 건강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반면 그 밖의 레비뉴, 온라인 레비뉴는 487.6 밀리언에 그치면서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9%나 하락을 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줌을 예전에 비해서 덜 사용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 쪽은 그래도 추세가 좋은데요. 엔터프라이즈 커스터머, 기업 고객사의 수는요, 20만 9,300개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작년 대비했을 때 14% 정도 기업의 고객사가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발표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레일링 12months, 즉 지난
지난 12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넷달러 익스펜션 레이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넷달러 익스펜션 레이트는요, 이미 1년 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기존의 고객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기여했는가를 퍼센티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17%라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같은 고객들이 작년에 비해서 17% 정도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기여해 줬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만큼 이제 고객사들이 만족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크로스셀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 기업 고객사가 이제 20만 9천 개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3,286개의 고객사는요, 매출 기여가 10만 달러를 넘어간다. 따라서 대형 고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 역시 작년과 비교하면 31% 정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중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기업 고객만 따로 띄어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 따라서 기업 쪽의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요, 전체 매출은 1.095에서 1.105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는 1.12이기 때문에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을 다음 분기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EPS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는 0.8인데요, 가이던스는 0.75에서 0.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23년 전반적인, 지금 여기 회계년도이기 때문에 2023년이라고 써 있는 거고요. 자, 회계년도 2023년 전반적인 매출은요, 4.370에서 4.380 정도를 가이던스로 제시했는데 컨센서스는 4.40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센서스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발표될 거고요. 자, EPS는 괜찮습니다. 컨센서스가 3.73인데 반면 지금 현재 가이던스는 3.91에서 3.94 정도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023년 회계년도에 전체 EPS가 4달러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따라서 내년 정도가 되면 4달러 이상 정도를 보고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예상 주가를 계산하기가 쉬워지죠. 자, 4달러를 만약에 1년 동안 만들어내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우리가 붙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상 주가가 산정이 됩니다. 만약에 줌이라는 기업이 다시 모멘텀을 회복하고 멀티플을 25배에서 30배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30배의 멀티플이 부여가 되면 120달러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가 80이거든요. 따라서 80에서 120까지 올라가게 되면 50%입니다. 따라서 줌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이 지속만 된다면 결국 주가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이다. 순이익도 계속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어제는 핀테크 기업인 소파이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6% 가까이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소파이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6% 정도 떨어졌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서한을 보냈고요, 금융감독기관한테 서한을 보내서 리뷰를 좀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소파이 테크놀로지가요, 가상화폐 거래 활동이 있는데 이 거래 활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자세히 조사하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 명의 상원 의원들이 그룹을 이뤄서 이러한 요청을 금융감독기관한테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어떠한 내용이냐면 소파이의 가상화폐 거래가요, 법률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있을 텐데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의 디지털 애셋 액티비티가 지금 굉장히 커다란 리스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이라든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따라서 페드라든지 FDIC 그리고 OCC 같은 금융감독기관이요, 소파이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지금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소파이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는 100% 법률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라이선스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 법규를 어긴 적이 없다라고 모취를 받고 있고요. 우리는 크립토를 사고 파는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만 할 뿐이지 그 밖에 다른 액티비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레버리지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에 대한 이자 같은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FTX랑 어떠한 파트너십도 결성한 적이 없고 FTX에 어떠한 노출도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이 가상화폐 공간에 커다란 폭풍을 몰고 온 FTX의 영향권에서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입장 표명을 한 사항입니다. 자, 과연 이번 FTX 사태로 인해서 소파이가 어느 정도의 데미지를 입고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월가의 추천 주식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월가에서 사랑하는 나스닥 주식들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나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30% 이상 폭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자, 따라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나스닥 100 안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투자 가치가 높은 종목을 골라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 100은요. 나스닥 지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테크 종목들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탑 100에 속하는 가장 시가총액이 커다란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스닥 100에는요 금융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 테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다가오는 몇 달 동안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일단 애널리스트가요 60% 이상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만 모아져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적어도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식들이 9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78.4%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는 44.5%가 남아 있습니다. 자, 올해 YTD로 1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3.5%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추천 주식은 TEAM, 아틀란시안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아틀란시안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가 이미 70%나 떨어져 있고요. 현재 60%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해 보면요. 거의 7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이고요. 현재 32% 정도 주가가 떨어졌죠. 따라서 나스닥 지수랑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바이 레이팅은 무려 84.2%나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68%나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주식이고요. 자, 네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도 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독이고요. 데이터독 역시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57%나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현재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63.6%,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46.2%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인투이티고요. 현재 40.9% 주가가 하락했고요. 바이 레이팅은 66.7%, 목표 주가까지는 35.1%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추천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50% 가까이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현재 84.4%의 애널리스트가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에서 59.5%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음은 매치그룹입니다. 티커 네임은 MTCH고요. 올해 들어서 64.9%나 주가가 떨어졌고요. 커버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중에 65.2%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를 비교하면 42.3% 정도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제가 가지고 있죠. 메르카도 리브레고요. 현재 28.7% 정도 주가가 떨어져 있고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81%나 됩니다. 현재 주가랑 목표 주가는 33% 정도 차이가 나 있고요. 자, 마지막 9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 역시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G스케일러고요. 56.8% 주가가 떨어졌고 애널리스트 중에 71.1%가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목표 주가까지는 50.7%나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추천되고 있는 9개의 테크 종목에 대한 분석을 잠깐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제가 미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놨고요. 애널리스트 나스닥 탑픽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일단은 레이팅을 좀 보시죠. 레이팅 들어가서 SA 오토 스코어를 좀 보시면요, 현재 시킹알파에 연동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입니다. 5점 만점에 매치그룹이 4.33을 받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4.10, 마벨 테크놀로지 3.80, 디스케일러 3.75,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3.66, 팀이 3.66이고요. 데이터독이 3.54, 아마존이 3.50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인투이티만 유일하게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는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주는 점수인데 두 종목이 강력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아마존에 강력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5점 만점에 4.70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4.57, 마벨 테크놀로지 4.48, 지스케일러 4.42, 메르카도 리브레 4.36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킹알파의 퀀트 스코어를 좀 볼 텐데요. 한 종목이 지금 매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바로 아틀라시안입니다. 팀은 1.43이라는 굉장히 낮은 퀀트 스코어를 받고 있고요.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을 보시면 퀀트 스코어가 아쉽게도 강력 매수나 매수 의견을 받지 못하고 모두 보유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옆에 나와 있는 밸류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성장주는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면서 전반적인 퀀트 스코어가 떨어진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그 와중에도 메르카도 리브레는 3.37이라는 비교적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3.31, 아마존은 3.29, 데이터독 3.26, 그리고 지스케일러는 3.20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밸류에이션만 따로 띄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 레이시오 포워드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PE 레이시오가 가장 좋은 조식은 마벨 테크놀로지고요. 18.01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두 번째 매치 그룹은 20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인투이트는 27배, 데이터독은 80배고요. 팀은 87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01배, 메르카도 리브레 111배, G스케일러 116배, 아마존은 지금 NM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애널리스트 사이에 전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TTM으로 봤을 때는 PE 레이시오가 나오지 않는 기업이 굉장히 많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적자에 빠져있는 기업이 다음 1년 동안은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마벨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데이터독, 팀,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지막으로 G스케일러 역시도 현재는 적자 기업인데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성장률을 좀 보시도록 하죠. 레비뉴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좋은 성장률을 자랑하는 기업은 데이터독입니다. 74%나 매출이 1년 동안 성장을 했고요. 다가오는 1년 동안도 54%의 꾸준한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G스케일러는 지난 12개월 동안 62%의 매출 성장, 다가오는 1년 동안도 43%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61%, 51%, 마벨 테크놀로지 59%, 33%, 메르카도 리브레 54%, 48%, 팀이 33, 27, 인투이티브 32, 19, 매치 13%, 13%, 마지막으로 아마존이요 9%, 13%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9개 종목 모두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익률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수는요, 넷인컴 마진,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 마지막으로 ROE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넷인컴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 중에 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요.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라는 것은 전체 매출 중에 어느 정도가 현금으로 남는가, 이 수치를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 온 에퀴티는요, 에퀴티가 자기 자본이거든요. 따라서 부채를 제외한 나의 순수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만들어내는지를 퍼센트를 표시하는 것이 ROE입니다. 수익률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기업은 인투이티고요. 넷인컴 마진이 16.23%,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이 26.7%, 그리고 리턴 온 에퀴티는 15.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치 그룹은요, 넷인컴 마진이 3.39, 프리 캐시플로우 마진도 25%로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ROE를 보시면 NM이 떠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채를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매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2.81%의 순이익 마진, 그리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순이익은 플러스인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마이너스를 보인다는 얘기는요, 카펙스에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리턴 온 에퀴티는 30.9%로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2.25%로 순이익은 플러스를 보이고 있지만 프리 캐시플로우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리턴 온 에퀴티는 8.78%로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자, 데이터독은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죠. 마이너스 0.91, 프리 캐시플로우는 23.4%로 굉장히 건강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ROE 역시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24%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마벨 테크놀로지도 역시 적자 기업이죠. 마이너스 3.95, 하지만 프리 캐시플로우는 24.7%로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리턴 온 에퀴티는 마이너스 1.44, 팀은 마이너스 7.23, 플러스 3.51, 마이너스 95.58%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순이익은 마이너스 9.45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 캐시플로우가 35%를 넘어가고요. G스케일러도 마찬가지죠. 순이익은 마이너스 35%인 반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플러스 44%라는 굉장히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이익이 마이너스인데 프리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한 많은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플러스로 전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99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리미엄 멤버십 관련해서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혹시 1년 전에, 한 10개월 전, 11개월 전에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그때 특가가요, 이번에 자동 연장되면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리지널 프라이스로 연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오리지널 프라이스로 연장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시킹알파에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의 멤버십이 자동 연장되기 전에 구독 취소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99 새로운 프로모션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이메일 주소 말고요, 다른 이메일 주소로 가입을 하셔야 $99의 혜택을 입으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따끈따끈한 소식 잔뜩 모아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